해병대에서 진급을 앞둔 조카를 보기 위해 등산복을 입고 조카의 부대로 간 여군 최초 3스타 해병대 사령관 여성인 그 부대의 비리와 부패를 알게 되면서 모두를 개박살 내면서 바로 잡는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비릿하고 바람은 거칠었다. 대한민국 동쪽 끝 포항의 바다는 유난히 짙푸른 물결을 일으키며 해병대의 붉은 명찰처럼 선명한 기세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 기세가 무색하게 해병대 제1사단 정문 위병소 주변의 공기는 권태와 오만으로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후 2시 가장 나른하고도 뜨거운 태양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는 시간. 낡고 색바랜 보라색 등산복 상의에 무릎이 희끗하게 늘어난 검은색 등산 바지. 누가 봐도 동네 뒷산이나 오를 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위병소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진.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조카 면회 온 이모일 뿐이었다. 위병소 근무자는 총기보다 스마트폰에 더 익숙해 보이는 박상병이었다. 삐딱하게 선 자세로 힐끗 윤서진을 아래 위로 훑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 대신 노골적인 귀찮음과 경멸이 어렸다. 어디 오셨습니까? 목소리마저 건조하고 무례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에게 묻는 듯한 투였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김아준 중사님 면회 아니 진급 심사 참관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연락드렸는데요. 윤서진은 온화하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의 등에는 땀으로 얼룩진 낡은 배낭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영락없는 시골 이모의 모습이었다. 박상병은 코웃음을 쳤다. 진급 심사 참관? 가족 참관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 촌스러운 행색의 방문객은 처음이었다. 필시백도 없고 힘도 없는 집안의 군인이겠거니 그는 멋대로 단정했다. 신분증 주시죠. 그는 건네받은 신분증을 확인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방문 기록을 뒤적였다. 김아준 중사 가족 윤서진. 이름은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여긴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군사 중요시설이에요. 옷차림이 그게 뭡니까? 옷차림이 문제라도 되나요? 윤서진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가 사라졌다. 박상병은 그 찰나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다. 문제되죠. 부대 위신이라는 게 있는데 멀리서 보면 무슨 잡상인인 줄 알겠네. 그리고 김아준 중사, 그 양반도 참 딱하네. 이런 꼴로 가족이 찾아오면 진급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지. 그는 마이너스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아냥거렸다. 윤서진은 대답 없이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박상병은 괜히 목소리를 더 높였다. 뭘 봅니까? 빨리 들어가시든가. 아, 참관은 저쪽 강당에서 하는데 아마 구석에 의자 하나 던져줄 겁니다. 거기 찌그러져서 조용히 보고 가세요. 괜히 아는 척하다가 김아준 중사 앞길 막지 마시고. 그것은 충고를 가장한 모욕이었다. 부대 내에서 김아준 중사의 입지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를 대하는 주변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태도였다. 윤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제 아들 같고 제 목숨 같은 해병의 명예가 일개 상병의 입에서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아프게 심장을 찔렀다. 알겠습니다. 안내 감사합니다. 윤서진은 감정을 완벽하게 숨긴 채 돌아섰다. 그녀가 몇 걸음 옮겼을 때 뒤에서 박상병이 동료 근무자와 낄낄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봤냐? 완전 촌티 작살. 김아준 중사 개도 글렀다. 저런 가족을 보니 알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단장님 라인 아니면 어차피 진급은 물 건너갔는데. 용 쓴다 용 써.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윤서진의 귓가에 결정적인 한마디가 날아와 박혔다. 박상병의 목소리였다. 아줌마 폐경기면 폐경기답게 곱게 집에서 쉬시지. 여긴 왜 와서 행패야? 썩 꺼져. 순간 포항에 거친 바람이 멎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모욕적인 언어만이 윤서진의 뇌리에 꽂혔다.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돌아선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한 이모의 미소 따위는 없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수만 명의 부하들을 호령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해병 대사령관 3스타 중장의 자리에 오른 불꽃 윤서진의 눈빛이 그 자리에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릴 듯한 차가운 결이었다. 그녀는 박상병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가치조차 없었다. 대신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최신 스마트폰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오직 특정 인물들과의 통화만을 위해 존재하는 전설 속의 그 전화기였다. 신호음은 한 번만 울렸다. 사령관님, 비서실장입니다. 나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즉시 해병대 헌병단장을 내게 직통으로 연결해. 그리고 제1사단 감찰부 기무부대 모두 현 시간부로 내 직속 명령 대기 상태로 전환시켜. 누구에게도 심지어 1사단장에게도 보고하지 마.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이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수화기 넘어 비서실장의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사령관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이 포항을 덮치기 직전 고요한 눈의 중심에서 울리는 전조였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통화를 마친 윤서진은 다시 낡은 폴더폰을 품에 넣었다. 그녀는 다시 초라한 이모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조금 전보다 꼿꼿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터벅거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사냥을 시작하기 전 목표물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가는 아모랑이의 걸음이었다. 김하준 내 조카. 그리고 내 해병. 내가 지켜주마. 이 썩어 빠진 곳에서 너의 명예와 자부심을. 그리고 이 부대를 송두리째 뒤엎어서라도 해병대의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 위병소의 박상병은 자신이 방금 누구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꿈에도 모른 채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하품을 했다. 그는 곧 들이닥칠 그의 군 생활은 물론 이 부대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대한 태풍의 진원지가 바로 자신이 모욕했던 저 초라한 중년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포항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서서히 모여들고 있었다. 제1사단 본청은 위풍당당했다. 무적해병이라는 거대한 글씨가 새겨진 현판 아래 잘 닦인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보이지 않는 위계와 부조리의 거미줄로 촘촘하게 얽혀 있었다. 윤서진은 안내받은 대로 강당 구석, 먼지 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존재는 완벽하게 무시당했다. 심사를 진행하는 간부들은 물론 다른 참관 가족들조차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들의 옷차림은 하나같이 번듯했고 서로 안면이 있는 듯 인사를 나누며 자신들의 아들이나 남편이 누구 라인인지를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었다. 이곳은 진급 심사장이자 그들만의 사교 클럽이었다. 심사위원석에는 사단 참모장인 오만석 대령이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사단장 오정택 소장의 최측근이자 부대 내 모든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는 실세로 통했다. 그의 기름진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이 가득했고 심사 대상자들을 셔츠 사이즈 보듯 훑어보는 시선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심사가 시작되었다. 예상대로였다. 특정 후보들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혹은 그들의 공적을 자랑할 기회를 주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김중희, 자네가 주도했던 지난 연대급 FTX 사단장님께서도 아주 칭찬이 자자하시던데.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해병대 역할에 대해 말해보게. 오만석 대령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다. 호명된 김중희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답변을 유창하게 읊었다. 답변의 질과는 상관없이 심사위원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단장의 먼 친척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반면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해온 소위 라인이 없는 후보들에게는 가혹한 압박이 가해졌다. 박하사, 자네는 평소 부대원들과의 융화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더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팀워크를 해친다는 말인데. 해병대 정신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단결력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능력이 출중하지만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박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융화의 문제가 아니라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에 대한 보복성 질문이었다. 그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심사위원들은 말을 자르며 태도 불량으로 몰아갔다. 윤서진은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은 심사가 아니었다. 이미 답이 정해진 연극이었다. 그녀의 조카 김아준 중사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하준이는 저런 놈들 밑에서 버텨왔구나. 김아준은 그녀의 유일한 피부치나 다름없었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하준은 언제나 과묵하고 성실했다.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을 때 윤서진은 내심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험난한 군 생활, 특히 귀신 잡는 해병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어느덧 하준은 부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전술가이자 명사수로 인정받는 베테랑 중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라인을 타거나 아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직 자신의 실력과 땀으로 승부하는 옛날 방식의 군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썩은 조직에서는 가장 큰 결점이었다. 드디어 김아준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다음 김아준 중사. 강당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몇몇 심사위원들의 얼굴에 지루함과 짜증이 스쳤다. 하준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단상 앞으로 나아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했다. 중사 김아준,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필승. 그의 군복은 달았지만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고 전투화는 흠집 하나 없이 광이 났다. 그의 눈빛은 긴장 속에서도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오만석 대령은 그의 그런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류를 뒤적이며 첫 질문을 던졌다. 김중사, 자네는 이번 심사 대상자 중 유일하게 지휘관 추천서에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더군. 융통성 부족 고지식함. 이게 무슨 뜻인가? 자네 상관이 왜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하나? 노골적인 함정 질문이었다. 하준이 복무하는 부대의 대대장은 사단장의 직속 라인으로 온갖 편법과 부조리를 일삼는 인물이었다. 하준은 그의 부당한 지시에 여러 번 맞섰고 그 결과가 바로 저 특이사항이었다. 하준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정면을 응시하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제가 생각하는 군인의 융통성은 전장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규정과 원칙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칙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융통성이 아니라 편법이며 해병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상관께서 저를 고지식하다고 평가하셨다면 그것은 제가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평가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정적. 강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준의 답변은 완벽한 정답이었지만 동시에 오만석 대령과 심사위원들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오답이었다.
오만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지금 상관의 평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건가? 자네의 그 오만불손한 태도가 바로 고지식함의 증거야. 그때 다른 심사위원이 끼어들었다. 좋습니다, 김 중사. 이론은 아주 훌륭해. 그럼 실전 능력도 그만큼 뛰어난지 한번 보지. 최근 우리 사단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독사계곡 알지? 그곳에서 야간 침투 및 가상 적진 파괴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원래 특전팀이 맡기로 했는데 마침 자네의 뛰어난 능력을 검증할 좋은 기회인 것 같군. 이번 심사의 마지막 실기 평가로 김 중사 자네가 단독으로 이 훈련을 완수하는 건 어떤가? 물론 성공하면 자네의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게 되겠지. 강당이 술렁였다. 독사 계곡은 이름 그대로 험준한 지형과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화로 악명 높은 훈련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죽음의 훈련장이었다. 베테랑 특전팀도 팀 단위로 움직이는 그곳을 단독으로, 그것도 야간에 침투하라는 것은 사실상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것은 평가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이었다. 눈의 가시 같은 김하준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거나 그가 명령을 거부할 경우 명령 불복종으로 불명예 전역시키려는 비열한 함정이었다. 하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군인에게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가 입을 열어 그 부당한 명령을 받아들이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강당 구석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의자에 앉아있던 낡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윤서진이었다. 오만석 대령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당신은 누구요? 여긴 관계자 외엔 발언권이 없소. 윤서진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냉기가 서린 목소리로 말했다. 관계자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닐 텐데요, 오만석 대령.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촌스러운 등산복 차림의 이모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령관의 기운이 피어올랐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진급 심사를 가장한 인격 모독과 살인교사. 여기가 해병대 제1사단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단장 개인의 사조직을 위한 인민재판장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심사위원들은 당황했고 오만석 대령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 미친 여자가. 경비 뭐해? 당장 저 여자 끌어내지 않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하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모. 윤서진은 하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낸 뒤 다시 오만석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경비를 부를 필요는 없을 겁니다. 대신 당신들의 사단장을 부르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 부를 필요도 없겠군요. 내가 직접 갈 테니. 그녀는 말을 마친 뒤 강당 출입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지금부터 해병대 제1사단에 대한 전면 감찰을 실시한다. 이 시간부로 현장에 있는 모든 장교 및 부사관은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급장을 떼고 대기하도록. 특히 심사위원들은 전원 직위 해제 및 보직 대기 조치한다. 내가 뭔데? 오만석이 버럭 소리쳤다. 내까짓 아줌마가 뭔데 감히 해병대 대령에게 명령이야. 윤서진은 출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고개만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고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처럼 깊고 차가웠다. 나?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중장 윤서진이다. 강당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만석 대령의 입이 벌어졌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해병대사령관 최초의 여성 사령관, 그 전설의 쓰리스타가 저 여자라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포항의 하늘에 몰려들던 먹구름이 마침내 첫 번째 번개를 내리친 순간이었다. 정적.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강당 안,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해병대사령관 중장 윤서진.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강당 안의 모든 군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초라한 중년 여성과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를 호령하는 쓰리스타의 모습이 도저히 겹쳐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오만석 대령이었다. 그의 기름진 얼굴은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고 핏기 가신 입술은 경련하듯 떨렸다. 사령관님?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최고 지휘관에게 미친 여자라 욕하고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군법회의는 물론 군복을 벗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대역죄였다. 사령관님. 그의 목소리는 모기만하게 기어들어갔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그의 다리는 공포로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윤서진은 그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굳어버린 조카 김하준에게 향했다. 하준은 경악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초라한 이모가 해병대에 살아있는 전설 윤서진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윤서진은 하준에게 짧게 말했다. 김하준 중사. 자네는 오늘부로 진급 심사 보류 및 특별 휴가 조치한다.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관사에서 대기하도록.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키려 했던 해병의 명예, 이제부터 내가 되찾아 줄 테니. 그녀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카를 향한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당을 나섰다. 그녀가 복도로 나서자 거짓말처럼 양옆으로 검은색 특수임무복을 입은 헌병단 요원들이 도열했다. 그녀가 위병소에서 했던 단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헌병단장은 사령관 직속 최정예 요원들을 비상소집해 이미 사단 본청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헌병단장의 우렁찬 구령에 복도에 있던 모든 헌병들이 칼 같은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필승! 하는 함성이 본청 건물을 뒤흔들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본청 근무자들은 공포에 질려 복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강당 안에 남아있던 심사위원들과 참관인들은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만석 대령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쓰러졌다. 윤서진은 헌병단장의 경례를 받으며 목적지를 향해 걸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 이 부패의 정점에 있는 남자 제1사단장 오정택 소장의 집무실이었다. 사단장은 어디에 있나? 집무실에서 부관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헌병단장의 보고에 윤서진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썩어빠진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단장이란 작자는 한가롭게 차나 마시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사단장실 앞. 문 앞을 지키던 비서실 소속 장교는 갑자기 들이닥친 헌병들과 그 중심에 선 등산복 차림의 여성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사단장님께서는. 헌병단장이 그를 가로막았다. 해병대사령관 윤서진 중장 각하의 방문이시다. 길을 비켜라. 사령관님? 비서 장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역시 낡은 등산복과 쓰리스타의 계급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헌병단장의 살기 어린 표정에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섰다. 윤서진은 노크도 없이 직접 사단장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누구야? 허락도 없이.
집무실 안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고 있던 오정택 소장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앞에는 향긋한 홍차와 고급 쿠키가 놓여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 초라한 행색의 여성인 것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미친년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오정택 소장은 오만석 대령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눈에는 윤서진이 그저 길을 잘못 든 민간인 혹은 정신 나간 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윤서진은 말없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로 헌병단장과 요원들이 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제야 오정택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자네들은 누군데 남의 집무실에 무단으로 헌병단?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자네들 당장 계급과 소속을 밝혀라. 그때 윤서진이 입을 열었다. 오정택 소장. 자네가 마시고 있는 그 차가 자네 부하들의 피눈물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오정택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분노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뭐라는 거야? 당신 대체 누군데 내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짓거려?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지 못해. 윤서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집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오정택의 바로 앞 티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멈춰섰다.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나? 오정택 소장. 그녀는 천천히 낡은 등산복 상의에 지퍼를 내렸다. 그 안에는 땀에 살짝 젖었지만 조금의 구김도 없는 다림질이 잘 된 군청색 셔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셔츠의 양쪽 어깨에는 대한민국 국군 중장의 권위와 책임을 상징하는 세 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정택 소장의 눈이 그 별을 향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그의 뇌를 강타했다. 중장 3스타 설마 최초의 여성 사령관 윤서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위병소에서부터 올라온 이상한 민간인 여성에 대한 보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자신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3스타. 사사사령관님.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경례 구호가 아닌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다 소파 뒤로 넘어질 뻔했다. 간신히 몸을 가누고 부들부들 떨며 차려 자세를 취했지만 이미 그의 위엄과 체면은 산산조각 난 후였다. 윤서진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오정택 소장. 지금부터 그 더러운 계급장 떼고 내 앞에 무릎 꿇어. 내 놈이 사단장이 아니라 해병대의 명예에 똥칠을 한 역적이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내 놈의 뼛속 깊이 새겨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무적해병의 심장부에서 부패한 권력을 향한 한 여성 3스타의 불꽃 같은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마치 썩은 것들을 모두 씻어내려는 하늘의 분노처럼. 오정택 소장의 집무실 안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윤서진 사령관의 어깨에 박힌 세 개의 별은 조명 아래 서늘하게 빛나며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 빛 앞에 오정택이라는 두 개의 별은 초라한 반딧불처럼 명멸했다. 무릎 꿇으라고 하셨습니다. 오정택은 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불타버렸다. 대한민국 해병대 소장이 일개 민간인도 아닌 적법한 절차와 권위를 가진 자신의 최고 지휘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것은 그의 군인으로서의 인생, 아니,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버티고 싶었다.
이가 부러지더라도 두 다리로 버티며 최소한의 저항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윤서진은 그에게 도망칠 길을 한 뼘도 허락하지 않았다. 버티는 건가? 좋다.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지. 지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해병대의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자네를 국가반역죄로 긴급 체포해서 국방부 조사본부 압송차에 태워보낼 것인가? 반역이라니요. 사령관님,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치십니다. 오정택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윤서진은 싸늘하게 웃었다. 지나쳐? 3년 전 서해안 방어 시스템 도입 사업. 당시 자네가 군수참모부장으로 있으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자네 아들놈 유학 자금과 강남 아파트 구매 자금을 수수했다는 첩보가 내게 보고된 게 지난달이다. 내가 그 보고서를 책상에 처박아둔 이유가 뭔지 아나? 같은 해병이라는 마지막 온정 때문이었다. 내 놈이 조용히 군 생활 마치고 꺼져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히 내 부하, 내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아? 이건 해병대에 대한 반역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야. 내 놈은 더 이상 해병이 아니다. 오정택의 눈이 절망으로 흐려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그녀는 처음부터 쥐고 있었던 것이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남은 것은 오직 파멸뿐이었다. 오정택의 입에서 기이한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두 다리가 마침내 힘을 잃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해병대 제1사단장의 육중한 몸이 윤서진의 군호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그의 30년 군 생활과 함께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자존심이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집무실 안에 있던 그의 부관과 헌병단 요원들은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윤서진은 무릎 꿇은 오정택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그의 자리를 가로질러 사단장 의자에 앉았다. 마치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헌병단장. 예, 사령관님. 지금 즉시 사단장실, 참모장실, 그리고 각 참모부서의 모든 컴퓨터와 서류, 통신 기록을 압수한다. 특히 인사관리와 예산 집행 관련 자료는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강당에 있는 오만석 대령, 그자를 이리 끌고 와. 명령은 전광석화처럼 떨어졌고 헌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오만석 대령이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질질 끌려왔다. 그는 사단장실의 광경을 보고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다. 자신의 하늘이자 방패였던 사단장이 해병대의 신화라 불리는 여성 사령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오만석 대령. 윤서진의 부름에 오만석의 어깨가 경련을 일으켰다. 예, 사령관님. 자네가 조금 전 강당에서 벌인 짓은 심사인가 연극인가? 대답해. 얼음 같은 목소리에 오만석은 온몸을 떨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주군을 팔아넘겼다. 무릎 꿇고 있던 오정택의 어깨가 움찔했다. 지시? 어떤 지시였지? 김하준 중사를 독사 계곡으로 보내 죽이라고 한 것도 사단장의 지시였나? 그것은 김 중사의 능력을 시험. 거짓말. 윤서진이 책상을 쾅 내리치자 오만석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 기회다. 진실을 말해. 진급자 명단은 사전에 정해져 있었나?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지? 돈인가 아니면 다음 진급 자리인가? 오만석은 무너졌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사단장의 지시로 특정 인물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 진급 청탁과 함께 오고 간 금품들,
그리고 사단장에게 밉보인 김아준 중사를 제거하기 위해 독사계곡 훈련이라는 함정을 판 사실까지. 그의 자백은 무릎 꿇은 오정택의 죄를 확인 사살하는 과정일 뿐이었다. 윤서진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압수된 서류 더미 중 2025년도 부사관 진급 심사 최종 결과라고 적힌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김아준의 이름은 탈락이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맨 마지막에 처박혀 있었다. 윤서진은 그 파일을 오정택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다. 이게 내놈들이 말하는 공정한 심사의 결과물인가? 이것은 심사 서류가 아니라 내놈들의 죄를 기록한 죄의 기록부북 어부신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을 지하 영창에 각각 독방 감금시켜라. 변호사 접견은 물론 그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금지한다. 지금부터 해병대 제1사단은 내가 직접 지휘한다. 헌병들이 2명의 죄인을 끌고 나갔다. 텅 빈 사단장실. 윤서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부패의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 창문을 두들기고 있었다. 이제 심판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이 거대한 태풍의 중심에서 그녀는 더욱 냉정하고 더욱 철저해져야 했다. 해병대사령관의 비밀 감찰, 그리고 사단장과 참모장의 현장 체포 및 구금. 이 충격적인 소식은 전기의 스파크처럼 제1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으로 치부하던 장병들은 본청 주변에 삼엄하게 배치된 검은 특임복의 헌병들과 얼어붙은 간부들의 표정을 보고 사실임을 직감했다. 부대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생활관 막사 저녁 점호가 끝난 뒤였지만 누구 하나 잠들지 못했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소곤거렸다. 야, 진짜래. 사단장님 잡혀갔대. 미쳤다. 누가 잡아갔는데? 해병대사령관님이 직접 오셨다더라. 위장하고 등산복 입고 오셨는데 위병소에서 어떤 미친놈이 개무시하고 욕까지 했다는 거야. 헐, 그 새끼는 이제 인생 종친 거네. 근데 왜 오셨대? 김아준 중사님 진급 심사 때문에. 그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잖아. 사단장이 김 중사님 엿 먹이려고 죽음의 계곡으로 보내려다가 딱 걸린 거지. 김아준 중사와 함께 근무했던 한 병장이 말했다. 그는 평소 하준의 강직함과 능력을 존경해왔다. 그럴 줄 알았다. 하준 중사님만큼 실력 있는 분이 어딨다고. 맨날 썩어 빠진 장교 나부랭이들한테 무시당하고 훈련이란 훈련은 제일 빡센 것만 골라 하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으셨는데 진짜 신이 있긴 있나 보다. 그들의 대화에는 두려움과 함께 억압되었던 정의가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흥분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부패한 간부들 아래서 신음하던 선량한 장병들에게 윤서진의 등장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 시각 파문의 진원지 중 하나였던 위병소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박상병은 교대 시간이 지났음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본청에서 벌어진 소동은 어렴풋이 들었지만 설마 그것이 자신과 관련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그저 운이 없다고 투덜거릴 뿐이었다. 그때 위병소 앞으로 지프 차량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해병대 헌병단 수사과장인 강철민 중령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상병은 상대가 중령인 것을 보고는 황급히 경례를 붙였다. 필승, 수고 많으십니다. 강 중령은 그의 경례를 받지도 않고 싸늘하게 물었다. 내가 박상병인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이곳을 방문한 민간인 여성 한 분에게 내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가? 박상병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그 아줌마 때문에?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방문객을 응대했을 뿐입니다. 강중령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살짝 올라갔다. 그는 박상병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나직하지만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규정대로? 폐경기면 곱게 집이나 가라는 게 해병대 방문객 응대 규정이었나? 내 놈이 오늘 감히 누구에게 그런 망언을 짓거렸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강중령의 눈빛에서 살기를 읽은 박상병은 그제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내 놈이 섬기고 내 놈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고 지휘관. 해병대사령관 윤서진 중장 각하시다.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강중령의 호통은 천둥처럼 박상병의 고막을 찢었다. 사령관님? 박상병의 눈앞이 하얘졌다. 자신이 촌티 난다고 비웃고 폐경기 운운하며 모욕했던 그 아줌마가 3스타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뇌를 마비시켰다. 다리가 풀리고 호흡이 가빠왔다. 상관 모욕죄, 직무태만, 군위신 실추. 내 놈은 오늘부로 끝이다. 당장 이놈 체포해서 헌병대 영창에 쳐넣어. 헌병들이 달려들어 저항하는 박상병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으악,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의 비명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다. 그의 체포 소식은 사령관의 분노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어 순식간에 부대 전체에 알려졌고 장병들에게는 통쾌함을, 부패한 간부들에게는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한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아준 중사는 관사에서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착하고 때로는 힘없어 보이기까지 했던 자신의 이모가 해병대를 호령하는 사령관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모가 자신 때문에 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자부심과 함께 이모에게 엄청난 누를 끼쳤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사령관 비서실 소속의 젊은 장교가 서 있었다. 김아준 중사님이십니까? 사령관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장교는 정중하게 경례를 한 뒤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사령관께서 전하시는 물품과 말씀이십니다. 상자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죽과 몇 가지 반찬,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이모의, 아니, 사령관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하준아,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너는 가장 용감한 해병이고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잊고 푹 쉬어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메모지를 읽어 내려가는 하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 이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눈물이었다. 그는 죽그릇을 붙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파문은 부대 담장을 넘어 서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까지 뒤흔들었다. 현직 해병대사령관이 예고 없이 일선 사단을 급습해 사단장을 체포한 초유의 사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전화가 불이 났지만 윤서진은 해병대 내부의 암세포를 도려내는 중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라는 한마디로 모든 외부 개입을 차단했다. 대한민국 군 전체가 포항의 작은 사단을 향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제1사단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윤서진 사령관은 사단장실을 임시 지휘통제실로 삼고 밤샘 조사를 통해 압수한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책상 위 가장 위에 놓인 파일은 독사계곡 특별훈련 계획안이었다. A사 용지 몇 장으로 이루어진 조악한 계획안. 윤서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작전 참모 안전장교 당장 내 앞으로. 윤서진의 명령에 불려온 2명의 영관급 장교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녀 앞에 섰다. 그들은 모두 오정택 사단장의 사람들이었다. 이 계획안 누가 작성했나? 제가 초안을 잡았습니다. 작전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독 침투 야간 작전, 비상 보급 루트 전무 긴급 퇴출 계획 부재. 이게 훈련 계획안인가 아니면 살인 계획서인가? 독사 계곡의 지형적 위험성과 기상 변동성은 해병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안전 대책이 고작 개인의 극복 의지 한 줄이야? 여기서 죽어나간 우리 해병들이 몇 명인지 알고는 있나? 윤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2 장교의 심장을 꿰뚫었다. 안전장교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사단장님께서 김아준 중사를 재기불능으로 만들라고 어떤 사고가 나도 괜찮으니 무조건 밀어붙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사단장 오정택의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에서 비롯된 범죄였음이 드러났다. 윤서진은 2 장교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헌병대로 이첩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죄악의 정점, 오정택을 심판하는 일이었다. 헌병대 지하 조사실. 모든 계급장이 제거된 군복을 입은 오정택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밤사이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윤서진은 녹음기와 서류 몇 장만을 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오정택. 내가 왜 그토록 김아준 중사를 증오했지? 단순히 내 라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오정택은 한동안 입을 닫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진의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추악한 진실이 흘러나왔다. 제 아들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역시 해병대 장교로 복무 중이었다. 작년 연대 전술 훈련 때였습니다. 제 아들이 소대장으로 참가했는데 좌표 계산 착오로 아군 포격 유도 지점에 아군을 이동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마터면 아군 포격에 우리 병사들이 몰살당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바로잡고 부상자 하나 없이 수습한 것이 바로 김아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아준은 그 사실을 규정대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오정택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다. 그 보고서 때문에 제 아들은 진급에서 누락되고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제 아들의 앞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놈이. 조용히 덮어줄 수도 있었던 일을 융통성 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서. 윤서진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내 아들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한 내 부하를 죽이려 했단 말인가? 내 놈에게 원칙과 명예는 그저 내 놈의 아들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귀찮은 돌멩이일 뿐이었나? 그놈만 없었으면,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은 닥쳐라, 이 역적 같은 놈아. 윤서진이 버럭 소리쳤다. 내 아들이 저지른 실수는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던 중죄다. 그것을 막고 보고한 김아준은 영웅이지 죄인이 아니야. 내 놈은 내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영웅을 죽이려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놈이 해병대의 역적인 이유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오정택의 범죄는 단순한 부패와 권력 남용을 넘어 사적인 원한을 위해 군의 근간을 뒤흔든 최악의 범죄였다. 그의 자백은 모두 녹음되고 기록되었다. 신문을 마친 윤서진은 조사실을 나왔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내일 오전 9시 정각. 제1사단 전 장교 및 부사관을 연병장에 집합시켜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비서실장이 물었다.
사령관님 무엇을 하시렵니까? 윤서진은 비에 젖은 연병장을 내다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썩은 가지를 잘라냈으니 이제는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지. 해병대가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그 해병 정신이라는 것을 저들의 뼛속에 다시 한번 새겨줄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이 부대를, 아니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를 뿌리부터 개혁하려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 아침 포항의 연병장에서 열릴 역사의 순간을 예고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어제 이 부대의 한 사람의 이모로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서 방문했다. 그녀는 연극적인 수사나 감정적인 동요 없이 사실을 하나씩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해병의 명예를 걸고 치러져야 할 진급 심사가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권력자들을 위한 더러운 연극으로 전락한 것을. 나는 들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해병에게 고지식하다는 낙인을 찍고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것을 능력 검증이라 포장하는 저들의 역겨운 목소리를. 연병장 곳곳에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오만석 대령의 심사에 참여했던 이들은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해병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전우의 등을 믿고 싸우며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정의와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어제의 이 사단은 어땠는가? 국가가 아닌 사단장 개인에게 충성하고 전우를 시기하고 모함하며 불의를 정의라 부르는 자들이 득세하는 거대한 오물의 집합소이지 않았나?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그것은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진실의 무게가 더해지는 소리였다. 전임 사단장 오정택은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과오를 덮어주지 않았다는 지극히 사적인 원한으로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적인 부사관을 제거하려 했다. 독사 계곡은 훈련장이 아니라 그의 비열한 복수심이 만들어낸 처형장이었다. 이것이 여러분이 무적해병이라 자부하는 제1사단의 민낯이었다. 그녀는 오정택과 오만석을 비롯한 주동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들의 죄상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것은 잔인할 정도의 공개적인 심판이었다. 더 이상 그들은 존경받는 지휘관이 아니라 군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썩은 땅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부당한 압력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한 해병의 꿋꿋한 눈빛을 보았다. 권력자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자신의 땀을 믿는 수많은 정직한 해병들이 있음을 나는 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해병대를 지탱하는 진정한 주춧돌이다. 그녀는 연병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부로 오정택 소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인사평가는 전면 무효를 선언한다. 모든 진급과 보직은 원점에서 오직 능력과 실적, 그리고 동료들의 평가에 의해서만 재검토될 것이다. 아첨꾼과 기회주의자가 아닌 진정한 해병이 인정받는 시스템을 내가 책임지고 만들겠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마지막 선언을 했다. 그리고 이 시간부로 해병대 제1사단의 지휘권은 해병대 내에서 가장 강직하고 청렴한 지휘관으로 이름 높은 강민철 소장에게 위임한다. 강 소장은 오늘부터 사단장 대리로서 나와 함께 이 부대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고 새로운 1사단을 재건할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단상 옆에 도열해 있던 한 장군이 앞으로 나섰다. 불곰 같은 인상에 눈빛만으로도 전장을 압도할 듯한 기세를 가진 강민철 소장이었다. 그는 윤서진 사령관의 가장 오래된 동지이자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진짜 군인이었다. 연병장을 뒤덮고 있던 침묵이 깨졌다. 그것은 환호성이 아니었다. 거대한 충격과 변화의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경외와 다짐이 뒤섞인 깊은 침묵이었다.
강민철 소장이 단상 앞으로 나서 마이크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포효했다. 전체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수천 명의 해병들이 일사불란하게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동작과 함성은 이전과는 달랐다. 공포와 복종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포항의 푸른 하늘 아래 심판의 연병장에서 해병대는 죽은 정신을 제로 털어내고 새로운 불꽃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연병장에서의 공개적인 심판이 끝난 후 제1사단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 중심에서 김하준 중사는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옛 사단장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가장 깨끗하게 달인 어급 정복을 입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부대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그를 무시하거나 동정의 눈으로 보던 이들이 이제는 경외와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멀리서 경례를 하거나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이 모든 변화가 낯설고 두려웠다. 사단장실 문 앞에 서자 비서실 장교가 문을 열어주었다. 안에는 윤서진 사령관과 새로운 사단장 대리인 강민철 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오게 김하준 중사. 강민철 소장의 굵직한 목소리에 하준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안으로 들어가 거수 경례를 했다. 중사 김하준. 부르셔서 왔습니다. 필승. 분위기는 지극히 공식적이었다. 강민철 소장은 서류 한 장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하준 중사. 어제 있었던 진급심사는 해병 대사령관 직권으로 전면 무효가 되었음을 통보한다. 이에 사단 인사위원회는 자네의 지난 복무 기록, 전공, 다면 평가, 그리고 작년 연대 전술 훈련에서의 특출한 공적을 재심사했다. 강 소장은 잠시 하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자네의 상사 진급을 의결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수십 명의 전우를 구한 공적을 기려 해병 대사령관 표창을 수여한다. 진심으로 축하하네, 김상사. 김상사. 그 한마디에 하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신념이 짓밟히고 무시당했던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목이 메어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강민철 소장은 하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준 뒤 윤서진 사령관에게 눈짓을 보냈다. 사령관님, 저는 잠시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집무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무겁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하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모. 그 한마디에 냉철하던 사령관 윤서진의 얼굴이 따뜻한 이모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준에게 다가갔다. 고개 들어, 내 조카. 뭐가 그렇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드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모께서 너무 큰일을 겪으시고. 바보 같은 소리. 윤서진은 하준의 어깨에 달린 새로운 계급장을 손으로 쓸어주었다. 내가 어제 연병장에서 한 말 못 들었나?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너는 썩어 빠진 이 조직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보석이었다. 내가 한 일은 그 보석을 뒤덮고 있던 진흙을 치워준 것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내 진급 심사나 조용히 보고 가려고 했어. 그런데 위병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사장까지 이 부대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보고 나니 참을 수가 없더구나. 이건 단순히 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그 불의의 첫 희생양이 되었을 뿐, 이대로 두었다면 수많은 제2, 제3의 김하준이 나왔을 거다. 나는 내 해병들을 그렇게 잃을 수 없었다. 그제야 하준은 이모의 진심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해병대 전체를 위한 공적인 심판이었음을.
고맙습니다. 이모 아니 사령관님. 여기선 이모라고 불러. 그리고 이건 내가 너의 실력으로 떳떳하게 쟁취한 거야. 그러니 가슴 쫙 펴고 당당해져라.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윤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조카의 등을 힘껏 두드려 주었다. 갓 상사 계급장을 단 조카는 그녀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해병이었다. 개인적인 목표는 완수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개혁의 불씨를 해병대 전체로 퍼뜨리는 더 큰 싸움이었다. 윤서진의 포항 심판은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그녀의 독단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하던 국방부와 청와대도 철혈의 여장군, 부패를 심판하다라는 식의 언론 보도와 함께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가 쏟아지자 이내 입장을 바꿨다. 그녀의 개혁은 정당성을 얻었고 오히려 군 전체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제1사단에는 사령부 직속의 특별감찰단과 감사팀이 파견되었다. 강민철 소장의 지휘 아래 그야말로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는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었다. 오정택의 비호 아래 온갖 부정을 저질러왔던 수십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부당하게 빼앗겼던 진급 기회가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갔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되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외과 수술이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김아준 상사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가 발령받은 곳은 안락한 행정보직이 아니었다. 해병대 제1사단 부사관 교육대, 그곳의 수석 교관 자리였다. 부사관 교육대는 미래의 해병대 허리를 책임질 신임 하사들을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였다. 그곳의 수석 교관은 최고의 실력과 인품을 갖춘 인물만이 맡을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다. 김아준은 자신의 새로운 임무가 가진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윤서진 사령관이 그리고 새로운 지휘부가 자신에게 보내는 무한한 신뢰의 증표였다. 발령 첫날 김아준은 말끔한 훈련복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그의 앞에는 이제 막 임관을 앞둔 수백 명의 젊은 부사관 후보생들이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후보생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며칠 전 자신의 이모가 연병장에서 수천 명의 장병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을 떠올리며 나는 여러분의 선배이자 교관이 될 상사 김아준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교육장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여러분은 곧 대한민국 해병대의 허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어깨 위에는 국가의 안위와 전우의 목숨이 달려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격술과 전술만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후보생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가르칠 것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자존심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옆에 전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뜨거운 전우애를 가르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해병 정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후보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훈련 교관이 아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김아준에게서 발견한 것이다. 김아준은 창밖을 보았다. 포항의 하늘은 더없이 맑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모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은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과 같은 젊은 해병들이 더 정의롭고 올바른 땅 위에서 새로운 씨앗을 심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썩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는 과정이었음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아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어깨에 주어진 이 무거운 사명을 기꺼이 짊어지리라 다짐했다. 정의의 파장은 이제 잔잔한 물결이 되어 해병대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윤서진 사령관의 개혁은 해병대 제1사단을 넘어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다. 부패한 지휘관들은 군복을 벗었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라인과 배경이 아닌 실력과 신념이 존중받는 문화가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윤서진의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은 구악 세력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교활하고 은밀한 방법을 택했다. 국방부와 정치권의 여성 사령관의 독선적인 부대 운영, 지나친 개혁으로 인한 군 기강 해이, 전통 파괴로 인한 전투력 약화 등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은 전장의 포화보다 더 끈질기고 교묘하게 그녀를 옥죄어왔다. 위기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서해 백령도 인근 북한 경비정이 수차례에 걸쳐 북방 한계선의 내래를 침범하며 의도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현장 지휘관의 섣부른 판단 하나가 국지전 혹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혼란에 빠졌다. 정치권의 압박을 받던 일부는 윤서진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병대의 작전 지휘권을 해군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녀는 사면 초가에 몰렸다.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칼을 꽂고 밖에서는 현실의 적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된 사령부 지휘통제실. 화면 가득한 서해의 작전 상황도와 시끄러운 보고 소음 속에서 윤서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번 작전의 전초 지휘는 해병대 제1사단에 맡긴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가장 최근에 거대한 내홍을 겪은 1사단에게 국가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한 참모가 우려를 표했다. 사령관님, 1사단은 아직 조직 안정화가. 윤서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정신력이 살아있는 부대는 제1사단이다. 나는 내 부하들을 믿는다. 그녀의 시선은 화면 속 한 부대를 향하고 있었다. 신속 대응부대로서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친 부대. 그 부대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김하준 상사가 키워낸 젊은 부사관들이었다. 작전명 강철 방패. 강민철 소장의 지휘 아래 제1사단은 무섭도록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김하준 상사와 그의 부사관들은 최전선에서 교과서처럼 완벽하면서도 전장의 흐름을 읽는 유연한 대응으로 북한 경비정의 추가 도발을 차단하고 퇴로를 압박했다. 작전의 하이라이트는 한밤중에 이루어졌다. 김하준이 이끄는 소수 정예팀이 고속단정으로 은밀하게 우회 기동하여 도발의 주축이었던 북한 경비정의 바로 뒤를 점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언제든 격침시킬 수 있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지만 그들은 발포하지 않았다. 대신 강력한 서치라이트로 상대의 함교를 비추고 국제상선 공용통신으로 단 한 문장의 경고를 보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병대다. 마지막 경고다. 즉시 북상하라. 그것은 압도적인 힘의 과시이자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마지막 경고였다. 결국 북한 경비정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다.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단 한 명의 희생 없이 대한민국 해병대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작전의 성공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윤서진의 개혁이 전투력 약화가 아닌 전투력 강화의 핵심이었음을 실전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원칙과 실력으로 다져진 부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녀를 흔들던 모든 정치적 공격과 음해는 힘을 잃고 사라졌다. 며칠 후 노을이 붉게 물드는 서해를 바라보며 집무실을 정리하던 윤서진에게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김하준이었다.
메시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작전 성공 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김하준과 그의 젊은 부사관들의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미래는 밝습니다, 사령관님. 아니, 이모. 윤서진은 그 사진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달간의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깊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녀가 일으킨 불꽃은 한 줌의 재를 남기고 사라지는 분노의 불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은 것을 태우고 추운 곳을 데우며 어둠을 밝혀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불꽃이었다. 이제 그 불꽃은 김하준과 같은 젊은 해병들의 가슴 속에서 더 크고 뜨겁게 타오를 것이다. 윤서진은 창밖의 노을을 보며 나직이 은조렸다. 그래, 하준아. 미래는 밝다. 너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해병대의 진짜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